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대 정치 철학의 기연비적인 저작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2부 국가론을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부를 지나 드디어 핵심인 국가로 들어왔네요. 그런데 홉스는 국가를 네이션이 아니라 커먼웰스라고 불렀다면서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홉스가 살던 17세기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이나 국민 국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홉스에게 국가는 혈연이나 문화로 뭉친 집단이 아니라 오직 안전과 평화를 위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결성한 정치적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부, 커먼웰스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렇군요.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사람들은 원래 자유를 좋아하고 남을 지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국가라는 족쇄를 스스로 차는 걸까요? 홉스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17장의 핵심 질문이죠. 답은 간단합니다. 자연 상태가 너무나 공포스럽기 때문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전쟁을 벌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다수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데 단순히 모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사람들의 의견은 금방 갈라지니까요. 그래서 홉스는 계약이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나의 모든 권리와 힘을 저 사람 혹은 합의체에게 완전히 양도할 테니 너도 똑같이 해라. 이렇게 서로 약속함으로써 탄생한 거대한 인격체, 인공인격이 바로 리바이어던입니다. 내 권리를 몽땅 넘긴다니 좀 섬뜩한데요. 그렇게 탄생한 주권자의 권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홉스는 18장에서 주권자의 권리를 아주 상세하게 나열하는데요. 첫째, 국민은 통치 형태를 바꿀 수 없습니다. 둘째, 주권자는 절대 처벌받거나 비난받을 수 없습니다. 주권자의 행동은 곧 나의 행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셋째, 주권자는 출판, 사상, 교육을 통제할 권한을 가집니다. 위험한 사상이 내란을 부른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홉스는 재산권 문제나 전쟁 선포, 관료 임명권까지 주권자의 고유 권한으로 못 박습니다. 독재를 정당화하는 것 아닌가요? 현대적 관점에선 그렇죠. 하지만 홉스에게는 최악의 독재보다 무정부 상태의 혼란이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 중 하나라도 빠지면 국가는 무너진다고 경고했죠. 그런데 국가가 꼭 합의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전쟁에서 져서 복종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홉스는 계약으로 만든 설립에 의한 국가와 힘으로 굴복시킨 취득에 의한 국가를 구분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홉스는 이 둘의 정당성이 동일하다고 봅니다. 전쟁에서 진 패다가 살려만 주시면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결국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자발적 동의이자 계약으로 보는 거죠. 부모-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도 부모의 보호를 받기 위한 암묵적 동의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게 계약이고 동의라면 우리에게 남은 자유는 대체 뭡니까? 홉스가 정의하는 자유는 외부의 방해가 없는 상태입니다. 국가 안에서의 자유는 조금 특이한데요. 바로 법이 침묵하는 영역에서의 자유입니다. 집을 어디서 살지, 뭘 먹을지,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등 법이 일일이 규제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완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법이 정하지 않은 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군요. 그럼 주권자가 너 죽어라 라고 명령하면요? 그것도 따라야 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홉스 철학의 아주 중요한 반전이 나옵니다. 우리가 국가를 만든 목적이 뭐였죠? 바로 나의 생명 보존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나를 죽이려 한다? 이건 계약 위반입니다. 그래서 홉스는 자기 보존을 위협하는 명령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살 명령을 거부하거나 자신을 죽이러 오는 사형집행인에게 저항할 자유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전쟁터에서 도망가는 것도 그게 징집 기피로 처벌받을지 여전 비겁할 수는 있어도 불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살고 싶은 건 본능이니까요. 이제 국가의 내부 구조를 좀 들여다볼까요? 대본을 보니 홉스가 국가를 인간의 몸에 비유하는 부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22장부터 25장까지는 마치 의학 서적 같습니다. 먼저 공적 대행자들은 리바이어던의 신경과 힘줄입니다. 주권자의 명령을 받아 행정, 사법, 군사 업무를 수행하죠. 그리고 화폐는 혈액입니다. 영양분인 세금을 걷어서 온몸, 즉 국가기관에 골고루 전달해 생명을 유지하게 하니까요. 식민지는 리바이어던이 낳은 자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묘사했네요. 그런데 25장에서 명령과 조언을 아주 까다롭게 구분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통치자가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좋은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홉스는 명령, 즉 커맨드와 조언, 카운셀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명령은 내 이익을 위해 해라, 이고 조언은 너의 이익을 위해 해라, 입니다. 문제는 조언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간사한 말을 할 때입니다. 홉스는 이를 권고, 엑솔테이션이라고 따로 불러 경계합니다.
그래서 홉스는 조언은 한꺼번에 모아듣지 말고 전문가에게 개별적으로 들어라 라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집단회의는 선동과 웅변에 휘둘려 이성이 마비되기 쉽다는 거죠. 이번엔 법 얘기를 넘어도죠. 홉스는 법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홉스에게 법, 즉 시민법은 오직 주권자의 명령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습도 주권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법이 아닙니다. 정의와 불의를 가르는 기준은 오직 법밖에 없어요. 법이 없으면 범죄도 없죠. 그럼 어떤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예외는 없는지 궁금해요. 대본에 면책 사유가 꽤 자세히 나오던데요. 네,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홉스는 범죄의 성립 조건을 아주 세밀하게 따집니다. 대표적인 면책 사유 3가지를 꼽자면 첫째, 법을 알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공포되지 않은 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요. 둘째, 공포입니다. 누가 칼을 들이대고 시켜서 한 일은 범죄가 아닙니다.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생존을 위한 필요입니다. 당장 굶어 죽게 생겨서 빵을 훔친 건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생명 보존이 법보다 우선하니까요. 홉스가 무조건적인 처벌을 주장한 건 아니었네요. 그럼 처벌의 목적은 뭡니까? 복수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홉스는 처벌의 목적은 오직 교화와 본복이어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미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처벌의 고통이 더 커야만 처벌의 의미가 있다고 계산적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리바이어던도 죽을 수 있다면서요. 29장에서 다루는 국가의 질병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네, 국가는 불멸이 아닙니다. 내구의 기생충과 독소 때문에 병들어 죽을 수 있습니다. 홉스가 지적한 치명적인 질병 몇 가지를 살펴볼까요? 가장 위험한 건 선악의 판단을 개인이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내 양심에 비춰볼 때 이건 틀렸어 라며 법에 불복종하는 순간 국가는 해체됩니다. 또 하나는 권력의 분립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으로 권력을 쪼개거나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과 맞먹으려 하면 국가는 머리가 2개 달린 기영어처럼 되어 결국 간질발작을 일으키다 죽게 된다고 경고했죠. 권력 분립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는 현대 시각과는 정반대네요. 홉스는 권력이 나뉘는 걸 국가의 죽음으로 본 거군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30장에서는 주권자의 의무를, 31장에서는 신의 문제를 다루죠. 주권자의 의무는 한마디로 국민의 생명 보존입니다. 여기서 안전은 단순히 목숨만 부진하는 게 아니라 쾌적하고 행복한 삶까지 포함합니다. 이를 위해 주권자는 좋은 법을 만들고 공정한 재판을 하고 세금을 공평하게 걷어야 할 의무가 있죠. 그리고 대망의 31장, 자연에 의한 신의 왕국입니다. 여기서 홉스는 마지막 난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만약 주권자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어떡하나? 이 갈등을 방치하면 사람들은 지옥 갈까 무서워서 국가를 배신하겠죠. 그래서 홉스는 단호하게 결론 내립니다. 주권자가 곧 신의 대리인이다. 성경 해석권도 예배 방식도 모두 주권자가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종교가 정치적 혼란의 씨앗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홉스는 종교적 권위를 내세워 국가에 도전하는 세력을 어둠의 왕국이라 부르며 이들을 몰아내는 것이 평화의 지름길이라고 역설합니다. 지금까지 홉스의 국가론을 쭉 훑어보니 홉스가 왜 그렇게 절대 권력을 고집했는지 이해가 가네요. 결국 모든 건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였군요. 정확합니다. 비록 홉스의 결론인 압제군정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가 던진 통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국가의 권력은 신이 준 게 아니라 우리 개인들의 계약과 동의에서 나왔다. 이 혁명적인 발상이 바로 현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홉스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질서가 얼마나 정교하고도 위태로운 약속 위에 서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네, 리바이어던 무섭기만 한 괴물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수호자였네요. 긴 시간 깊이 있는 해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